박규일 단편소설 제목 소중한 추억입니다. 1966년 1월 8일 토요일 서울역 광장 건너편에는 대호다방이 있었다. 박민수는 오전 10시 이곳에서 대학 후배인 김진영과 정경선을 만나기로 했다. 다방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때마침 우측 중앙 좌석에서 정경선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그 자리로 다가가니 곧이어 김진영도 들어왔다. 남자 하나에 여자 둘. 남들이 보기엔 다소 묘한 조합일지 모르나 세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어울리던 터라 별다른 어색함 없이 대화를 시작했다. 정경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 진영아. 내가 집에서 2박 3일간 쓸 경비를 대충 짜왔는데 1인당 700원 정도 들겠더라. 그러니 네가 이번 여행의 총무를 맡아서 경비를 관리해주면 안 되겠니? 김진영은 군말 없이 경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할게. 그리하여 세 사람은 3일간의 여비를 진영에게 맡겨 지출하도록 했다. 일행이 가야 할 목적지는 충남 예산이었다. 예산역에 정차하는 기차는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는 통일호 제3호 열차였다. 다방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10시 30분이 되자 진영이 제안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기 지루하니 서울역 대합실로 가서 기다리죠. 세 사람은 다방을 나와 서울역으로 향했다. 역 대합실에 도착하니 마침 매표 창구가 열렸다. 승차권을 끊은 뒤 개찰구를 통과해 대기 중이던 통일호 3호객실에 올랐다. 자리에 앉자 민수가 경선에게 말을 건넸다. 정경선,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요. 박 선생님은 피곤하세요? 경선이 되물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별말이 없던 진영이 거들었다. 박 선생님, 피곤하시면 지금부터 좀 주무세요. 서너 시간은 가야 하니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어젯밤 저는 마음이 들떠서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어쩌면 진영과 민수는 경선보다 좀 더 허물없는 친남매 같은 사이였는지도 모른다.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진영은 민수를 선배라 부르며 따랐고 민수 역시 누이 동생이 없어 진영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예뻐했다. 어느덧 3시간 가까이 흘러 열차는 예산역에 도착했다. 민수를 비롯한 세 사람은 역대합실을 빠져나와 물어물어 수덕사행 버스 정류소를 찾아갔다. 수덕사 종점까지 가려면 예산에서 덕산 온천행 버스를 탄 뒤 그곳에서 다시 타즈방에서 오는 수덕사행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마침 출발하려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올라탔다. 승객들이 서로 자리를 좁혀준 덕분에 두 후배는 자리에 앉았지만 민수는 짐을 챙겨 들고 서서 갈 수밖에 없었다. 고생 끝에 일행은 덕산에 도착했다. 매표소에서 수덕사 종점행 표를 끊고 대기실에서 10분 남짓 기다렸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고 다시 몸을 실어 종점에 닿았다. 버스 기사는 종점 마을에서도 수덕사 입구까지 가려면 3km 정도 더 걸어가야 한다며 친절하게 방향을 일러주었다. 드디어 수덕사 입구에 당도했다. 수덕사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자락에 위치한 대사찰로 우리나라 4대 총림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명한 절이다. 세 사람은 수덕사를 지나 인근 민가마을로 내려왔다.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입구 대로변의 상가를 피해 순수 민간 가옥이 모여있는 뒷길로 들어서니 민박이라는 간판을 내건 집이 서너 채 보였다. 그중 첫 번째 집을 숙소로 정했다. 방은 1칸 반 정도로 꽤 널찍했고 아랫목도 제법 따뜻했다. 세 사람은 각자 여행 가방을 벽가에 내려놓고 지친 몸을 풀기 위해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붙였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이렇게 누우니 등도 따뜻하고 정말 좋네.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고 시달렸더니 배도 고프고. 그렇지 진영아? 경선이 말하자 곁에 누워있던 진영도 맞장구 쳤다. 그러게. 나도 정말 지치고 지쳤어. 너무 피곤하다. 그치? 그때 경선이 장난기 어린 우스갯소리를 던졌다. 얘 진영아, 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겨우 그 정도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평소 말수가 적던 진영이 벌떡 일어나 누워있는 경선을 쏘아보며 도끼 서린 한마디를 날렸다. 야,
너는 무슨 노처녀가 시집간 첫날 밤 치른 신혼여행이라도 온 줄 아니? 웬 엄살이야? 그 말에 경선이 태연하게 응수했다. 그런가? 그러고 보니 그게 그렇게 되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어댔다. 바로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진영이 잽싸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는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듯 물었다. 방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제 여동생들입니다. 아주머니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아, 그러시구나. 방값 받으러 왔습니다. 선불이에요. 진영이 그 자리에서 즉시 방값을 지불했다. 세 사람은 여장을 풀고 세면장으로 향했다. 두 여성이 먼저 얼굴과 손발을 씻은 뒤 방에 둘러앉아 저녁상을 기다렸다. 이윽고 밥상이 들어왔다. 시골 밥상답게 공에 없는 채식 반찬이 줄을 이뤘다. 오랜만에 뭉실뭉실 김이 피어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에 각종 나물을 넣어 비벼 먹으니 그 매콤하고 구수한 맛이 천하일품이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만사가 태평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잘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자리를 잡았다. 두 후배는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민수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윗목에 자리를 잡아 침구를 폈다. 박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둘 챙기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마워요. 두 후배님도 고생 많았어요. 좋은 꿈 꿔요. 민수는 두 사람과 한 방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경선이 깨우는 소리에 민수는 잠결에서 어렴풋이 눈을 떴다. 이불을 젖히고 벌떡 일어나 보니 진영과 경선은 산행 준비를 하느라 화장에 한창이었다. 진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미안해요. 고나게 주무시는 걸 경선이가 깨우게 해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민수는 급히 밖으로 나가 씻고 방으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정각 10시에 산행을 시작했다. 숙소를 나와 덕숭산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앞서가던 민수가 뒤따르는 두 후배에게 말했다. 자, 여기서 우측길로 가면 비구니 스님들만 수행하는 정회사로 가는 길이고 좌측길로 가면 덕숭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두 분이 선택해 주시죠. 그는 안내하듯 손을 내밀었다. 그때 경선이 딱 멈춰서서 민수와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선생님, 진영이랑 먼저 올라가세요. 전 들을 곳이 있는데 깜빡하고 지나쳤어요. 그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부지런히 뛰어내려갔다. 민수는 영문을 몰라 경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먼저 가면 안 되지. 서로 길이 엇갈리면 큰일 나요. 민수의 걱정에 마침 갈림길 노변에 있는 큰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진영에게 제안했다. 우리 둘이 저 넓적한 바위에 앉아 경선 후배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할 수 없죠. 뭐, 그래야겠네요. 진영은 민수와 함께 바위에 걸터 앉았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진영이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 이제 말씀드릴게요. 경선이랑 제가 왜 하필 여행지를 수덕사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요. 평소에 경선이는 김일엽 선생님을 동경했어요. 김일엽 선생이 쓴 청춘을 불사르고 라는 책을 읽고는 왜 선생님은 꼭 여승이 되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과 안타까움을 내내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그분을 뵙게 되면 사연을 꼭 듣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래서 수덕사로 오게 된 거예요. 경선이 그토록 동경한다는 시인 김일엽은 어떤 분인가? 그녀는 여류 시인이자 훗날 여승이 된 인물이다. 본명은 김원주. 평안남도 평원 출생으로 일본 유학 후 고국으로 돌아와 신문학운동과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결혼 실패 후 입산하여 수덕사 견성함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했다. 입산 후 사색과 불심으로 지필한 청춘을 불사르고 어느 수도인의 회상 등을 펴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경선이 생각보다 빨리 뒤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민수는 진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척하며 바위에서 일어났다.
가까이 다가온 경선에게 민수가 물었다. 벌써 볼일 다 보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손님이 너무 많으셔서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먼저 안 가시고 계셨어요? 길이 두 갈래라 어느 쪽으로 먼저 갈지 의논하려고 기다렸죠. 박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 민수의 말에 경선이 답했다.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들만 계신 정회사를 먼저 구경하고 올라가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민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길을 잡았다. 정회사 정문 근처에 다다르자 한 여승을 마주쳤다. 진영과 경선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합장한 뒤 물었다. 스님, 정회사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스님 역시 합장하며 정중히 답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정회사 역시 수덕사 못지않게 깊은 역사를 간직한 절이었다. 덕숭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절은 백제 무왕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내에 있는 높이 25척의 대관음 석불은 1919년 만공스님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광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와, 전망이 정말 좋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야. 맑은 공기,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가깝고도 먼 야경의 조화. 수덕사와 정회사라는 두 대차를 허리에 품은 덕숭산의 자태, 달 아래 펼쳐진 마을과 자연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경선은 양팔을 하늘을 향해 크게 벌리며 외쳤다. 내 운명에 막힘이 없는 공간이다. 만일 내가 날개를 달았다면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영이 한마디 했다. 참, 감탄사치고는 너무 거창하다. 그러자 경선이 받아쳤다. 야, 김진영, 얌전 빼지 말고 좀 솔직해져 봐라. 부처님 계신 명산에 와서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야. 알겠니? 그래, 너나 그렇게 대인이 되어라. 내가 축복해 줄게. 난 그저 평범하게 살련다. 자, 우리 서서 이러지 말고 전망 좋은 바위에 앉아서 얘기합시다. 민수의 제안에 세 사람은 손수건을 꺼내 평평한 바위에 깔고 앉았다. 나도 이제 한마디 할까 합니다. 김진영, 정경선 선생. 정식 증명으로 호칭할게요. 나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두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요? 우리가 뭐 박 선생님한테 실수라도 했나요? 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실수는 무슨?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서 그래요. 이제 두 사람 다 의젓한 20대 후반의 성인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닙니까? 남들이나 학생들이 듣기에 교사의 존엄을 해칠까 염려돼서 그러죠. 이 말에 두 후배는 펄쩍 뛰었다. 우리 선후배 사이에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시면 차라리 만나지 말아요. 단절의 말까지 내뱉는 강경함에 민수는 결국 자신의 요청을 철회했다. 잠시 후 민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진영, 경선 후배, 정말 고마워요. 사실 나는 여자친구들과 여행해 본 게 난생 처음입니다. 대학이나 교직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 외에 이성으로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여행은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꽤 망설였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이라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제일 걱정했던 건 어젯밤 민박집에서의 합숙이었어요. 어떤 거리감을 유지해야 서로 편안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우리는 단순한 남녀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인연으로 맺어진 남매 같은 사이더군요. 덕분에 사심 없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를 선배로 믿고 동행해준 점 깊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삶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죠. 진영과 경선도 함께 일어섰다. 민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하산길을 잡았다.
숙소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각자 편한 자세로 앉았다.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오자 경선이 잽싸게 일어나 상을 받았다. 그러자 진영이 핀잔을 주었다. 그래, 너는 식사 앞에서 후퇴가 없구나. 먹는 데는 아주 막장이지. 살기 싫으냐? 잔말 말고 배고프니 어서 앉기나 해. 진영의 타박에 경선은 웃으며 받았다. 그러고 보니 그게 또 그렇게 돌아오나?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에 배를 잡고 웃었다. 두 후배는 언제나 주고받는 게 무승부야. 정말 짝꿍이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제안했다. 오늘도 일찍 잡시다. 두 분 다 피곤하실 테니. 그러죠. 내일을 위해서도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도 동의했다. 민수는 첫날 밤처럼 거리를 두고 이부자리를 폈다. 따뜻한 방바닥 덕분에 잠이 금세 쏟아졌다. 아랫목의 진영과 경선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소곤소곤 웃음꽃을 피웠지만 민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인 1월 10일.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세 사람 모두 늦잠을 즐겼다. 출발 준비와 아침 식사를 마치니 오전 9시였다. 민수가 이날의 일정을 설명했다. 지금부터 정오 12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대화를 하든 잠을 더 자든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12시부터 30분간 출발 준비를 하고 숙소에서 점심은 먹지 않고 나가서 사 먹겠습니다. 이상. 자유시간 동안 세 사람은 지난 여행이 분주했지만 재미있었고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2시 30분이 되자 숙소를 나와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을 해결하고 예산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중년 신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어디까지 가시지요? 경선이 공손히 인사하며 대답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역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럼 타시오. 신사의 호의에 세 사람은 차에 오르게 되었다. 뒷좌석에 경선, 진영, 민수 순서로 앉았다. 원래 빈자리는 뒷좌석뿐이었는데 세 사람이 탔으니 비좁은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의 인상과 풍채가 낯설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현재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이자 재건국민운동 중앙회 회장인 류달령 박사가 분명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류달령 교수님 아니십니까? 류달령 박사는 태연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오? 그럼요. 바로 알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좌석이 좁아 정중히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자 교수가 손을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아까 다 인사했는데 뭘. 장소도 불편한데. 그러면서 일행에게 물었다. 수덕사 여행 갔다 오는 길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포근해서 재미있었겠구먼.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교수님도 덕담을 건넸다. 젊어서 후회 없도록 여행 자주 다녀요. 류다령 교수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이분들 예산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갑시다. 차가 달리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학 선생님이 읊어주셨던 류다령 교수의 시 한 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청춘, 이름 없는 들풀로 사라져버림도 영원한 삶의 광영도 젊은 그대에게 달렸거늘.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게나. 어느덧 예산역에 도착했다. 기사는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류달령 교수는 직접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일행을 배웅해 주었다. 세 사람은 허리 숙여 인사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그래요. 잘들 가요. 교수님은 인자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셨다. 서울행 열차 출발 시간은 오후 5시. 아직 50분이 남아 있었다. 역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방금 만난 류다령 교수님과 수덕사 견성함에 계신다는
김일엽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도중 열차 시간이 다가왔다. 급히 표를 끊고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에 들어서자 막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기차에 오른 뒤 얼마나 지났을까? 진영과 경선이 민수를 흔들어 깨웠다. 그 사이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열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한 것으로 보아 한강철교를 건너는 중임을 직감했다. 삽시간에 기차는 서울역에 닿았다. 사흘만에 돌아온 서울이 고향처럼 반가웠다. 시간이 늦어 집에 가서 밥을 먹기는 어려웠다. 세 사람은 역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했다. 식당을 나서며 세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여행은 평생 첫 기억에 남을 인생의 이정표 같은 역사였다고. 그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작품 해설입니다. 박규일 작가님의 소중한 추억을 읽으며 제 마음은 1966년 겨울에 서울과 충남 예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박민수라는 한 남성 선배와 김진영, 정경선이라는 두 명의 여성 후배가 함께 떠난 잊지 못할 여정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우정과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엮어내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잔잔한 여운을 선사하는 작품이지요. 이야기는 1966년 1월 8일 토요일 오전 서울역 광장 건너편 대오다방에서 시작됩니다. 박민수 선배는 대학 후배인 김진영과 정경선을 만나 충남 예산의 수덕사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행 경비는 김진영 후배가 총무를 맡아 관리하기로 하고 세 사람은 오전 11시 10분 통일호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예산역에 도착한 이들은 물어물어 수덕사행 버스를 찾아 고생 끝에 수덕사 종점에 다다르고 다시 3km를 걸어 마침내 수덕사 입구에 당도합니다. 수덕사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 자락에 위치한 유서 깊은 대사찰로 세 사람은 수덕사 인근 민가마을에서 따뜻한 온돌방을 숙소로 정하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남녀가 한 방을 쓰게 되는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남매처럼 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냅니다. 특히 박민수는 처음 겪는 남녀 합숙에 내심 걱정이 많았으나 결국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한 세 사람은 덕숭산 갈림길에 이릅니다. 이때 정경선 후배가 잠시 들릴 곳이 있다며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고 박민수 선배는 김진영 후배에게서 정경선이 평소 김일엽 시인을 동경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좇아 수덕사를 여행지로 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문학적 영감을 좇는 젊은이의 순수한 열망이 엿보이는 대목이지요. 잠시 후 다시 합류한 세 사람은 여성 수행승들만이 머무는 정회사를 방문하여 빼어난 절경에 감탄하고 평평한 바위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자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산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이 든 다음 날, 이들은 자유시간을 보낸 뒤 점심 식사를 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뜻밖에도 유다령 박사님이라는 저명한 분의 차를 얻어 타게 되는 행운을 경험합니다. 유다령 박사님은 이들에게 따뜻한 덕담과 함께 당신이 지은 시 한 수를 들려주시고 박민수는 학창시절 들었던 그 시를 떠올리며 감회해졌습니다. 예산역에 도착한 이들은 유달령 박사님과 헤어진 뒤 역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김일엽 스님과 유달령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고 깊은 잠에 빠졌던 박민수는 서울역에 도착한 후 김진영과 정경선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들의 역사적인 첫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자평과 함께 각자의 집으로 향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